하지만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에서 실패에 능숙하지 않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 못지않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라 여기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실패인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좌지우지하려 들지요. 대학 졸업 7년이 지난 뒤에도 제 인생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처참하게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금세 끝이 났고 저는 직업이 없는 한 부모 가장이 되었으며 현대 영국 사회에서 노숙자만큼이나 가난한 상태였지요. 부모님이 그토록 걱정하셨던 것,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실패한 것이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패가 달가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제 인생은 너무나 암울했어요. 저의 성공 이후 언론은 제 이야기를 동화처럼 그려냈지만 당시 저는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터널 끝빛을 본다는 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저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째서 실패로부터 얻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려 할까요? 바로 실패는 삶에서 불편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의 모든 에너지를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끝마치는 데에만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일에 성공했다면, 제가 정말로 속해 있다고 믿는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의지를 다지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기에 마침내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고, 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으며, 제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와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을 쭈쭈돌 삼아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수준의 처참한 실패를 겪을 일이 없을 테지만 인생에서 실패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요. 극도로 몸을 사리기만 하면 똑바로 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함으로써 저는 시험을 통과하는 걸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제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었지요.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석보다 소중한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지요. 실패 후 더 현명하고 강인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역경을 겪기 직전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자신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건 혹독했지만 지금까지 얻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 21살의 저에게 되돌아간다면 인생이란 뭔가 얻고 성취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제 또래나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여러분이 갖춘 자격, 요건, 이력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삶은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상상력이 제 삶을 다시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상력의 중요성을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삼았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니랍니다.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의 가치를 적극 옹호하기는 하지만 저의 상상력의 가치를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일 뿐 아니라 그렇기에 모든 발명과 혁신의 원천이 됩니다. 상상력의 변화무쌍한 힘은 바로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험 가운데 하나는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겪은 일인데 이 경험은 나중에 책을 쓰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장 초년생 시절의 일이에요. 20대 초반 저는 점심시간마다 소설을 쓰러 살며시 빠져나오곤 했어요. 런던에 있는 국제 엠네스티 본부 아프리카 연구 부서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독재 정권 하에 탄압받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급하게 휘갈겨 쓴 밀반출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엠네스티 앞으로 보낸 실종자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을 읽고 고문의 증거가 담긴 사진을 보았습니다. 직결 심판 및 처형, 납치와 강간 목격자들이 손으로 직접 쓴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제 동료 중에는 과거 정치범이었던 이들이 많았는데 반정부 발언을 할 만한 용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국에서 추방당하거나 망명을 온 사람들이었지요. 사무실 방문객 가운데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고국에 남겨둔 이들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던 아프리카 출신의 고문 피해자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겪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에 관해 증언하는 동안 그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30cm는 컸지만 어린아이처럼 허약해 보였습니다. 비디오 녹화를 마친 뒤 그를 지하철역까지 안내해주는 게 제가 맡은 일이었지요. 잔인무도한 정권의 삶이 산산조각난 이 청년은 아주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고 저에게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이때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찬 비명이 들려왔던 일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무실 문 하나가 열리더니 연구원이 머리를 쑥 내밀고는 그녀와 함께 있는 청년을 위해 서둘러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국의 정권에 대항해 거침없이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어머니가 체포되어 처형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연구원이 이제 막 전했던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매일 되새겼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말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폭력을 가하는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읽은 내용들 때문에 말 그대로 매일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엠네스티에서 일하는 동안 인간의 선함에 대해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된 경험이 없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엠네스티에 모여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간적인 공감의 힘은 생명을 구하고 구속된 이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한데 모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던 경험은 제 자신을 겸허하게 만들고 고무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은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소설 속 마법처럼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힘입니다. 누군가 그런 능력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지도 모르지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상상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이 경험한 한도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편을 택합니다. 그들은 비명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우리 내면을 자세히들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닫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라고 해서 악몽에 덜 시달리는 것은 아니고 생각하면 부러움이 사라집니다. 자기만의 좁은 틈바구니 안에서 살다 보면 광장 공포증이 생기고 이 증세는 극도의 공포를 가져옵니다.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괴물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끼지요. 나아가 공감을 거부한 사람들은 진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악이 행해지는 상황을 외면한다면 악의 공모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에는 정의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기 위해 18살에 발을 들인 고전학의 세계에서 제가 배운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크가 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성취하는 것이 우리 외면의 현실을 바꿀 것이다. 믿기 힘든 구절입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수없이 증명되고 있지요. 이 구절은 우리와 바깥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2008년 하버드 졸업생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지적 능력, 성실함, 교육 수준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지위를 안겨주고 여기에는 남다른 책임이 따르겠지요. 여러분의 국적조차 여러분을 특별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정부의 압력을 넣고 저항하는 방식은 미국 국경 너머 멀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이는데 여러분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한다면 여러분께서 권력자들뿐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과도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만큼 혜택받지 못한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닌다면 여러분의 가족들만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우리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21살 때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기도 해요. 졸업식 날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평생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 아이들의 대부모가 되어 주었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해리포터의 악당들 친구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도 저를 고소하지 않을 정도로 너그럽지요. 졸업식 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다시 오지 않을 학창 시절을 함께한 경험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훗날 영국 총리 후보에 오른다면 널리 회자될 사진 증거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도 제가 간직해온 우정, 묻지 않은 우정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의 축사 내용이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게 되더라도 세네카가 남긴 말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세네카는 제가 출세의 길을 내팽개치고 고대의 지혜를 찾아 고전하게 세계로 달아났을 때 만난 고대 로마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달려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모두에게 멋진 삶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이곳에서 여러분의 졸업식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3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저 3가지 일화일 뿐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그만두기 전까지 18개월 정도는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자퇴했을까요? 먼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죠. 어머니는 저희 양부모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막판에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한 것만 빼면요. 그래서 결국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저희 양부모님이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입양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의 생로는 나중에야 제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종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몇 달 뒤 양부모님이 저를 대학에 꼭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저의 생모는 입양을 수락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17년 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하게도 바로 이곳 스탠포드의 학비와 맞먹는 값비싼 학교를 선택했고 평범한 노동자였던 부모님이 모아둔 돈은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지요. 6개월 뒤 저는 대학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실현하는 데 대학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양부모님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전부 제 학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믿기로 했지요. 당시에는 꽤나 두려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 흥미가 없던 필수 과목 대신 재밌어 보이는 강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네 방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한 병에 5센트씩 하는 빈병을 팔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된 끼니를 먹기 위해 일요일 밤마다 아래 크리슈나 사원까지 7마일씩 걷기도 했습니다. 전 그 생활이 좋았어요. 호기심과 직감만 믿고 다른 일들이 후에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